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 박영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응급의료기관 내에서의 역학조사 기준하고 사례에 대해서 40분 동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주로 이제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슬라이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각 단계입니다. 저희가 날마다 근무하고 있는 긴급 상황실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EOC라고 하는데요. EOC에서 지금 설 연휴 하기 전날부터 제가 여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직장 동료들이랑 본부장님 다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있는 것처럼 적힌 것처럼 의료진 덕분에 저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국민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유행 상황에서도 최일선에서 가장 힘들게 사투하고 계시는 분들이 의료진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월 지난주입니다. 환자가 100명 넘어가고 200명 넘어가고 지금 300명 넘어가는 시기가 일주일 넘어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상황 평가를 하고 조사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언제쯤 진정이 될 거냐고. 본부장님도 여쭤보시고요. 중수본, 복지부에 있는 장관님도 여쭤보십니다. 개인적인 견해, 날마다 환자 숫자 보고 평가하고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은 그거였습니다. 이번에도 국민들이 도와주신다면 진정될 거다. 곧 안정화될 거다. 라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2월 달에 대구 지역에 큰 유행이 있었을 때, 신천지 사태가 있었을 때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러한 것들이 강도가 2단계였다, 3단계였다, 1단계였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진정시켰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국민들께서 도와주셨고, 국민들의 이런 자발적인 거리두기를 도와주신 것에 있어서 가장 크게 기여한 것들은 의료진 분들 아니셨나 싶습니다.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해 주시고, 그 모습들, 그 감동이 국민들을 움직여서 자발적으로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셔서 대구 신천지 사태가 안정화되고 종식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도와주셔야지 이게 조속히 잡힐 수 있다. 2단계, 3단계, 지금 상황에서는 강력한 행정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많이 지쳤고, 필요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어떤 단계에 가든지 간에 움직여주고 캠페인으로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매개,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의료진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상태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두가 길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감염병 역학조사 기준에 이해하고 사례들입니다. 첫 번째, 이제 연구자가 아니고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 가지고 많은 일들이 처리가 되고 이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감염병 역학조사의 목적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해서 이 슬라이드 먼저 꺼내 들었습니다. 역학조사라고 하는 것은 목적은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단과 확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조치들은 일단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이게 이제 규모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감염원이 추적도 필요하고, 향후 예방대책 수립하기 위해서는 원인 규명도 해야 된다. 크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료기관에서 이것을 적용해 본다라고 했었을 때, 목적인 차단하기 위해서 또는 확산 방지하기 위해서, 차단은 이것도 이제 개념적인 내용인데요. 감염원을 제거해야 되겠고요. 유입을 방지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조기 발견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코로나19는 감염 원이 퍼슨 투 퍼슨, 사람에서 비말로 인해서 주로 전파되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감염원 제거라는 개념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제거한다라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식품이라든지 동물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 곤충을 통해서 매개되는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살처분, 박멸, 폐기, 뭐 이러한 것들이 차단하는 조치 중에 하나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입 방지, 조기 발견, 뭐 이것은 뭐 검역도 마찬가지겠고요. 그 다음에 입원하기 전에 의심 증상자 또는 위험 지역을 갔다 온 사람들은 클리어되기 전까지는 입원을 안 하게 하는 조치도 유입 방지 하나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조기 발견은 의심 증상자가 나타나면 조기 검진하면서 스크리닝 같은 걸로 발견하는 조치가 하나 있겠습니다. 확산 방지는 오염구역, 확진자가 전염 가능한 시기에 방문 또는 체류한 지역이라고 하면 소독을 해서 오염구역 소독하는 거, 이동 제한, 노출한 사람, 잠복기 상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니게 되면 또다시 추가 전파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동 제한을 시키고, 이 사람이 이미 노출시킨 사람들은 추적 관리해가지고 더 이상 이동을 못하게 하는 이 조치들이 확산 방지 조치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 오염에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은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환경검체도 여러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에 대해서 인체 가금을 채취해서 진단 목적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임상적으로 임상 경과를 보기 위해서 검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생활했던 시설이 얼마나 오염됐는지, 그 다음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환경검체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응한 사례 중에서 환경검체상 양성이 나온 케이스, PCR 양성이 나온 케이스들이 여럿 있습니다.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하신 기억나신 부분도 있을 건데요. 경기도 부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 있어서의 작업자의 공용 물품에서도 PCR 양성이 나온 사례가 있었고요. 노래방의 에어컨 필터에서 또 양성이 나온 사례, 그 다음에 광주의 휴대폰 매장의 에어컨 필터에서 양성이 나온 사례,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인천에서 집단 발병이 일어난 교회 내의 문고리, 뭐 이러한 데서, 그러니까 표면에서 그 환경검체 채취했었을 때 양성이 나온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계달물을 통해서 2차 전파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환경소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내용적인 부분에서 규모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은 개념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들은 감염원이라는 내용, 이제 개념, 전염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그 다음에 어느 장소가 오염된 장소인가, 공간인가, 노출자들은, 접촉자들은 얼마나 되고 누구인가, 그 다음에 노출 상황, 이게 타임, 플레이스, 퍼슨으로 봤었을 때 언제 전염이 가능하고, 플레이스는 어느 공간에 같이 있었고, 퍼슨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개인보호구를 적절히 착용했는가, 착용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우선적으로 보고, 적절히 착용이 확인되지 않는 대상이면서 고위험 집단이다라고 하면 좀 더 선제적으로 안전하게 가는 뭐 이러한 전략으로 지금 규모 파악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염원 추적에 있어서는 전향적, 후향적으로 접촉자를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잠복기 동안에 접촉했었던 사람, 이것은 감염원을 찾기 위해서 컨택트 트레이싱을 하고요. 후향적으로, 전향적으로 하는 것은 전염기 동안에, 그러니까 소스가 돼서 딴 사람을 또 전파시켰을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확인하고 자가격리시키고 검사시키고 뭐 이러한 조치들이 계속 하는 것이 계속 루틴하게 돌아가는 것이 지금 코로나19, 특히나 이제 퍼슨 투 퍼슨으로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면서 별다른 무기를 가지고 있는 방역당국에서 공중보건학적으로 예방, 조치할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감염병에 있어서 대응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호흡기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뭐 치료제가 있다라고 하면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하기 때문에
전략이 좀 달라지겠고, 백신이 있다라고 하면 더 나은 예방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전략이 달라질 겁니다. 근데 사람 대 사람으로 전염되는 감염병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무기는 조기 발견하는 거, 그 다음에 노출돼서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동 제한시키는 거. 전반적으로 노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조치를 취하는 것, 이러한 것이 공중보건학적으로는 쓸 수 있는 것들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크게 역학조사에 큰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의 큰 부분은 대부분 전향적, 후향적, 컨택트 트레이싱 정도가 가장 많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언제 동선은 어떻게 되고, 언제부터 노출된 사람들이 검사를 받아야 되고, 언제부터 노출된 사람들이 자가격리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1월 말부터 계속돼 왔었던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확진자,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발생 상황입니다. 어제 공시 기준입니다. 17,665명 발생을 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266명 이렇게 확진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치랑 이 그래프는 매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보건복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루틴하게 들어가는 거고요. 이 중에 현재까지 이제 사망자는 309명입니다. 그리고 17,666명 중에 격리 중에 있는 사람들은 약 16% 정도, 3,100명 정도, 지금 격리 치료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1월부터,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시기부터 8월 23일까지 일별 검사 건수, 그 다음 일별 확진자 수치가 밑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막대 그래프는 일별 환자 발생 건수고요. 선 그래프는 의심신고라고 하는데, 의심신고 이꼬르 일별로 검사한 건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월 달에 대구 신천지라는 종교시설을 통해서 큰 유행이 있었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한 때는 하루에 900명 넘게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10일 정도 쭉 올라가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것도 한 10일 정도 걸렸고, 잠불 끌 때까지는 약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이때에 하루에 가장 많이 검사를 시행한 것은 당시에 17,000건, 8,000건 정도 검사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때 지금 현재 이제 검사 건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것, 민간 수탁기관에서 검사하는 것은 잡히는데, 일반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검사하는 것은 여기에 통계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일 단위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천지가 잡히고 대구의 유행 상황이 안정화 접어든 다음에는 이제 검사 물량은 10,000건 정도로 되어 있고, 4월 달에 10,000건 미만으로 줄어들고, 환자 발생도 굉장히 낮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4월 때에 가장 많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발적으로 신청해 참여해 주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달, 두 달이 되니까 피로감이 너무 많이 쌓였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대응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방역 당국도 그렇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5월 초, 4월 말부터 5월 초에 연휴 기간이 있었고요. 이때 이태원 연휴 끝나고 난 다음에 이태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규모는 큰 편은 아니었습니다. 5월 초에 검사 건수가 이렇게 급증하게 된 것은 이태원의 클럽을 통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노출자들이 많았고, 그리고 식별하기가 힘들어서 이태원 방문역에 있는 사람들은 일제검사, 무료검사, 이러한 정책을 했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이 수준의 검사, 이때부터는 액티브 케이스 파인딩이라는 이제 측면에서 노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증상하고 관계없이 일제검사하는 전략들을 지자체에서 주도로 실시를 했었고요. 중앙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일제검사의 영향으로 좀 더 증상, 유무하고 관계없이 검사하다 보니까 일찍
디텍션 되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검사로 많은 확진자들을 빨리 발견하고 그래서 추가 발생, 전파 속도를 늦추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월 초, 8월 10일 이후부터 이제 환자가 300명대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2만 건, 하루에 검사 건수가 2만 건이 증가하고 넘어가는 상황까지 되어 있고요. 이 영향은 여름철 휴가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통해서 지역별로도 확산됐고 8.15 집회, 서울 도심 집회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8.15 집회인데 지방에 산발적으로 소규모의 집단 발생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여름철의 휴가를 통해서 지인, 가족 간의 만남이 추가 환자 발생, 지역적으로 확산시키고 속도를 빨리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 지역별 확진자 현황입니다. 국내 발생에 있어서 24일 0시 기준으로 258명 발생했는데 지역별로 수도권이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지역에서 확진자가 전 지자체에서 17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동시에 한 명 이상이라도 발생하는 사례들이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최근에 들어서 17개 시도에서 환자 발생 신고, 보고가 되는 날들이 자주 있습니다.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그 규모도 두 자릿수 이상인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의 확산 범위가 좀 더 8월 초 이후에 지역적 거리가 더 확산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별, 연령별 현황 참고하시면 되고,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것은 60대 이상의 환자의 비율입니다. 이분들은 중증 환자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중증 환자로 갔었을 때 의료 자원의 지원, 활용 이런 부분들이 다른 환자에 비해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설, 인력, 장비라는 것이 충분히 갖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젊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정착돼 있지만 생활치료센터라는 곳을 통해서 젊고 경증 환자, 특히나 이제 젊은 사람들이 경증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젊은 환자들은 생활치료센터, 고령, 그 다음 기저질환이 있고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은 전부 다 음압병상,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곳을 전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 자원이 한정되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큰 연령군이 60대 이상이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제 통계표입니다. 8월에 집단 발생 주요 사례는 종교시설,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방문 판매업체, 유형별로는 대략 이렇게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에서의 집단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다중이용시설도 식당, 카페를 통한 집단 발생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도 전파가 되는구나. 걱정이 많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사례들. 사실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렇게 전파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이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들입니다. 그 노출 이외에는 이런 것들이 많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파주 스타벅스 관련된 사례 토탈 환자가 65명입니다. 이 65명 중에는 2차 전파 환자들을 다 포함시킨 사례이지만 규모가 큽니다. 안양의 분식집, 이 분식집 종사자를 통해서 또 다른 샐러드 바까지 연결돼가지고 환자 규모가 한 30명까지 됩니다. 그거 말고도 실내 체육시설, 헬스클럽, 피트니스 센터 이쪽에서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비말 전파가 가능한 이런 환경에서 또 마스크 착용 자체가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공간에서 환기도 어렵고 여름철에는 더더군다나 환기가 잘 안 되고 에어컨에 의해서 공기 흐름들이 더 먼 거리까지 갈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7월, 8월 들어서 이런 사례들의 보고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하고 사회복지시설, 교육시설 관련해서는 현재 어린이집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전파돼서 어린이집에서 확인되는, 그래서 교사하고 동료, 친구들에게 전파시키는 이런 사례들이 규모는 크지 않지만 심심치 않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요양병원, 요양원을 통한 전파 사례들은 많이 보고되고 있고, 규모가 클 때는 190명까지 발생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의 유행 때의 요양병원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분들을 코호트 격리, 시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인실 격리를 못하고 코호트 격리를 할 때에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인력이 요양보호사 인력을, 대체 인력을 찾기 어려워서 그분들이 계속 그 안에서 케어를 하다가 서로 그러니까 이 사람 잠복기 상태에 있는 경우들이 많죠. 감염 관리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요양보호사가 병실 간 이동의 매개가 되기도 하고요. 본인도 걸리고, 또 타 병실은 잠복기 상태는 아니었는데 요양보호사에 의해서 또 전파되고, 이게 이제 끊이지 않아서 한 달 이상 코호트 격리에 환자 발생하면 또 빼고, 환자 발생하면 빼고, 190명 이상 환자가 발생해서 한 달 이상 진행되는 이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도 지금 진행되는 게 있고요. 천안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에서도 환자 발생이 11명까지 발생했습니다. 전부 다 직종은 간호사 분들이십니다. 내시경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EICU에 근무하는 간호사 해가지고 총 11명이고요. 지금은 환자를 통해서 1차 노출이 되고, 간호사들 간의 식사, 모임, 회식, 이런 것을 통해서 2차로 EICU 간호사들에서 확진 규모가 커졌다라고 지금 현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의 간호사 선생님 11명이 지금 현재 확진자로 됐고, 이쪽에 EICU의 환자들은 최대한 이제 소개시켰고, 그래도 뺄 수 없는 경우에 대체 인력 투입해가지고 지금 현재 코호트 격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응급실 폐쇄되고요. 병원 운영하는 것이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방문 판매 업체, 다양한 사람들 간의 교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밀한 공간에서 교육을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이런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전파 사례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주 단위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 전체 국내 발생, 환자 집계된 것 중에 해외 유입에 대한 비율. 해외 유입 이외에는 다 국내 발생인데, 국내 발생에서 역학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 역학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은 컨택트 트레이싱, 접촉자 관리를 통해서 찾아내니까 노출 범위가 그나마 적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역학적으로 가능성이 있다 없다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조사 중으로 표시된 회색 470명 15.5%는 어디서 감염된지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동선도 굉장히 범위가 넓고요. 어딘가의 소스, 감염 원은 계속 상존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불안 요소가 되기도 하고,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전파는, 주된 전파 경로는 비말 전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말 전파라고 하면 침방울에 바이러스가 안에 섞여 있어서 도달 거리는 2m 이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말 전파라고 하면, 드랍넷 트랜스미션이라고 하면, 무게 때문에, 이 침방울의 무게 때문에 도달 거리는 통상적으로는 2m 미만. 그러면 2m 이내에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컨택트 트랜스미션에 있어서의 추가 전파가 가능하다. 이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해야 될 것은 마스크 착용보다도 2m만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비말 전파에 있어서의 접근법입니다. 근데 감염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재채기를 한다든지 고함을 지른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라고 하면, 이 침방울이 미세 침방울 아토마이제이션 된다, 쪼개진다 이렇게 하는데 해서 침방울의 크기가 작아지니까 부유하는 시간
전파들이 생기고 더 먼 거리까지 2m 이상까지 전파 도달 거리가 넘어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은 아토마이제이션 되고 그 다음에는 에어로졸화 돼가지고 이게 2m 범위를 넘어서서 타인의 호흡하는 그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뭐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전파 경로는 흔히 저희들이 공기 전파, 공기 매개 전파, 에어본 트랜스미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서 이게 비말 전파다, 에어본이다 이렇게 결정되기보다도 비말이 마이크로 드랍릿으로 미세 침방울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좀 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아토마이제이션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상황, 이게 이제 노래 부르기, 재채기, 뭐 이러한 것들이 특히나 아토마이제이션을 더 유발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바람, 에어컨들은 무게가 좀 있다라고 하더라도 더 먼 거리로 전파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어본 트랜스미션을 주된 전파 경로로 가지고 있는 감염병하고 드랍릿 트랜스미션, 비말 전파를 주된 전파 경로로 가지고 있는 감염병하고의 예방하기 위해서 쓰는 전략을 보라색은 에어본, 이 초록색 계열은 드랍릿입니다. 드랍릿은 주로 컨택 트랜스미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드랍릿 같은 경우는 소셜 디스턴싱만 가지고도 많은 부분들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팬데믹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어로졸로 된다라고 하면 소셜 트랜스미션만 가지고는 규모를 축소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팬데믹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소셜 디스턴싱 플러스 페이스 커버링,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 규모가 훨씬 줄어들어서 이제 그 다음 조치로서 검역이라든지 아이솔레이션, 자가 격리 이 두 가지 조치를 취함으로 해가지고 팬데믹을 억제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파 경로에 따라서 쓰는 확산이 어디까지 통제가 가능하냐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된 전파 경로는 비말 전파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에어로졸화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셜 디스턴싱만 가지고는 안 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거기에서 이제 누락되는 부분, 일부 빠져나간 부분은 코런틴하고 아이솔레이션으로 방어막을 쳐줘야지 팬데믹으로 이제 진행되지 않는다. 뭐 이론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파주 스타벅스 사례입니다. 파주 스타벅스의 야당역점이라는 매장의 2층 도면이고요. 8월 8일로 기억하고 커플이 당시 7시, 한 2시간 넘게 이 장소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증상 발생일 하루 전, 한 명은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D-1일, D-2일에 이런 공간에서 두 분이 2시간 넘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 공간에 방문한 방문객이 한 120여 명 정도로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고요. 2시간 동안에 120여 명 중에서 방문자들 중에서 확진 사례가 26명이 나왔습니다. 120명에 26명이면 20%가 넘습니다. 카페에서 다중이용 시설에서 2시간 동안에 20%의 발병률을 보이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죄송합니다. 거리만 따진다라고 했었을 때에 비말 전파라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m 거리를 벗어나는 이 사례 같은 경우도 확진이 됐고요. 이 경우에는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런 이제 실내 환경이었고요. 에어컨은 네모로 되어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5개 에어컨이 하절기여서 더더군다나 당시에는 아마 장마철에서 비도 많이 왔을 것 같습니다. 환기는 안 되고 에어컨은 많이 틀고 이 상황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 사례들입니다. 이것이 곧 그러면 코로나19가 공기 전파, 공기 매개 감염병이냐, 또 그렇게 이제 단언해서 설명하기는 어려운다라고 봅니다. 환경에 따라서 평소 비말 전파, 일반적인 비말 전파
범위를 넘어선 전파가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당 관련된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리자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전주시에서 있었던 분식점 사례였습니다. 대전에서 방문 판매를 통해서 감염된 사람이 A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증상 발생 1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A라는 사람, 같이 동행한 사람이 B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공간에 5시 15분부터 43분까지 한 30분 정도 분식집입니다. 여기에서 식사를 하셨고요. C라는 사람은 이 공간에 있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있었고 서로 체류 시간이 겹치는 시간은 5분 정도가량 겹쳐 있습니다. 근데 고3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감염이 됐습니다. C라는 사람이. 거리는 6.5m 정도 되는 거리 공간이었습니다. 동시에 체류한 시간은 이 공간에 체류한 시간은 약 5분. 두 사람이 이 공간에 있으면서 서로 접촉했었던 가까이 있었던 대화를 나눴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CCTV로 확인한 결과 2m 범위 내에 있었던 사례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만 감염이 됐습니다. 이 공간 밖에서 접촉점이 있었는지도 지금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GPS 정보를 바탕으로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가까운 공간에 같이 있었던 것은 이 공간 내에서 5분이었는데 감염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해? 라고 여겼는데 이틀 뒤에 D라는 이 공간에 같이 있었던 D라는 또 다른 대학생도 감염됐습니다. 이 사람은 4.7m 떨어져 있는 사례였습니다. 체류 시간은 C보다는 D가 좀 더 많은 체류 시간을 보이고 있는 뭐 이런 경우였습니다. 이때에 식당 내에 있었던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이 보라색으로 체크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들 중에서는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독 C하고 D만 거리는 2m가 넘어서고 체류 시간은 짧게는 5분, 일치하는 것은 길게는 20분 뭐 이런 건데 이 두 사람만 나왔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천장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이 이 비말 전파의 거리를 더 확장시켰을 거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네모가 천장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이고요. 시스템 에어컨의 바람은 사방으로 펼쳐지고 나가고 이 바람이 벽을 타고 다시 이제 꺾이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의해서 화살표로 보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갔었던 바람이 벽을 타고 꺾여서 밑으로 오고 내려오는 바람들이랑 같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주로 이 대각선 방향으로 바람이 불었고 거기에 의해서 비말 전파의 범위가 늘어났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환경 검체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이렇게 확인한 것은 이 속도, 이 바람의 속도, 에어컨을 틀었을 때 초속 1m의 바람의 세기가 이 자리에 도달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휴대용 기구는 휴대용 풍속계입니다. 풍속계의 각도를 이 C라는 테이블 장소에서 이쪽을 보고 풍속계를 가동시켰을 때의 바람의 속도가 초속 1m, 초속 1m면 뭐 10초면 6m 거리는 갈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D라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초속 1.2m. 그래서 아래로 내려오는 바람, 벽을 타고 꺾이는 바람이 같이 있어서 이 C라는 D라는 쪽에 환자들한테도 이쪽에 전파되고 그래서 감염됐을 거로 보고 있고 D랑 같이 동행했던 이 환자들은 감염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고 이 당시에 A라는 분은 계속 당연히 음식을 먹기 때문에 마스크는 못 쓰는 경우고요. 휴대폰으로 계속해서 이제 전화하시면서 이야기하시면서 음식을 드시는 모습들이 이제 관찰되는 뭐 이런 사례였습니다. 전주에서 일어난 사례였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응급실이라든지 의료기관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사실 뭐 이렇게 비말 전파가 어디까지 공기 전파냐라는 논란은 15년도 평택에 그 병실에서부터 계속 있어 왔었던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실내 공기 흐름에 따라서 그게 더 전파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그래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확진자가 방문한 의료기관인 경우에 특히나 체류 시간이 많고 환기가 잘 안 된 경우에는 좀 그 공간 전체를 체류한 사람들을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보통 이제 기초 감염 재생산 수라고 하는 거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감염시키는 거고 1 미만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감염시키고 그 다음 사람이 감염을 안 시켰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전파는 종식될 거다라는 거고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을 감염시키면 2가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평균값이고 실질적으로는 이런 모형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감염을 안 시켰다가 한 사람이 왕창 감염시키면 이게 이제 평균값으로 2가 되는 뭐 이러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자료인데 전체 이제 프라이머리 케이스들 중에서 80%는 감염을 안 시키고 2차 전파를 발생 안 시키고 일부만 2차 전파를 발생시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슈퍼 스프레딩 이벤트라고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그랬을 때에는 평균값은 뭐 1이 넘어가고 2가 넘어가고 이럴 수는 있겠죠. 슈퍼 스프레더 슈퍼 전파자라는 용어는 저희들이 쓰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이제 환경에 이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 때문에 이러한 추가 전파를 많이 생성시킨다라고 보고 있지 않고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슈퍼 스프레딩 이벤트라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2차 전파를 일으키는 사례는 많지는 않지만 환경에 따라서 그 규모는 클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전염력을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임라인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라고 하면 일단은 감수성자가 감염원에 노출이 되면 증상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이 있을 거고요. 이 기간 중에서도 잠재기, 잠복, 이제 전염기, 노출되고 증상 발생하는 시간까지는 잠복기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최소 잠복기는 2일이고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장 잠복기는 14일, 평균 잠복기는 4에서 5일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잠복기는 노출되고 증상 발생할 시기까지. 근데 증상 발생하기 이전부터 전염이 가능하다라고 지금은 정립이 됐죠. 4월까지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증상 발생하기 전부터 서브 클리니컬 이제 스테이지에서부터 이제 전파가 가능하니까 이 기간은 이제 전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펙셔스 피리어드, 인큐베이션 피리어드 이 두 가지 타임라인을 가지고 접촉자를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현재는 D-2일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전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D 플러스 며칠까지 전파가 가능하냐 아직 국내 데이터는 없는데 5일이 넘어서면 전염력이 급격히 감소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 외국에는 있고요. 잠복기는 노출 이후에 증상이 보통 빠르면 이틀, 길게는 14일 더 이상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복기가 중요한 것은 그럼 자가격리 기간을 며칠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증상이 발생하면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가격리 기간을 14일로 충분하냐, 더 늘려야 되냐, 여력이 안 되는데 더 줄일 수는 없겠냐, 뭐 이런 것들이 타임라인하고 결부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전파를 시킨다라고 했었을 때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타임라인은 제너레이션 인터벌이 있고 시리얼 인터벌이 있습니다. 시리얼 인터벌은 한국말로는 연속 간격. 제너레이션 인터벌은 뭐 이것은 이것도 이제 제너레이션 타임이라고 그냥 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개념이냐면 선행 환자의 증상 발생일과 후행 환자의 증상 발생일 간의 차이입니다. 연속 간격이라고 하고 이것을 일부에서는 제너레이션 타임, 잠재기라고 혼용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의미는 선행 환자의 증상 발생일로부터 후행 환자의 증상 발생일의 이 기간이 잠복기보다 짧다라고 하면 증상 발생일 이전부터 전파가 가능한 것을 뭐 이제 간접적으로 시사해주는 것 때문에 시리얼 인터벌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출 자체는 8월 1일 날 됐는데 잠복 노출은 8월 1일, 증상은 8월 2일 날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임팩터의 상황은 그렇고 임팩티는 8월 5일 날
증상이 시작됐다라고 하면 잠복기는 8월 1일부터 8월 5일이죠. 증상 노출로부터 증상 발생한 거니까요. 8월 5일 마이너스 8월 1일 하면 4일일 거고요. 근데 임팩터의 증상이 8월 2일 날 시작됐다라고 하면 시리얼 인터벌은 3일이 됩니다. 그래서 잠복기에 비해서 연속 간격 시리얼 인터벌이 더 짧게 나타나면 증상 발생하기 전날부터 전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파주시 야당역점의 스타벅스도 증상 발생일 마이너스 1일, 마이너스 2일부터 그때 노출만 단일 노출만 있었고 그래서 이때 노출에 의해서 감염됐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인큐베이션 피리어드 잠복기 많이 아는 거고요. 지금까지 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추정 중간 잠복기는 5.4일, 4.8일, 5.1일, 6.4일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부 자료 보면 국내에 있어서 잠복기가 4에서 5일 사이로 되어 있고 연속 간격 그러니까 선행 감염자 임팩터하고 임팩티하고 증상 발생 간격을 보면 하루 정도가 더 짧습니다. 한 3일 만에 한 차수씩 추가 전파가 일어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 4일 만에 한 번씩.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컨택트 트레이싱은 3, 4일 만에 환자들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전염기 동안에 노출된 사람 대상으로는 접촉자 조사, 잠복기 동안에 노출된 사람들은 공통 노출된 사람들 조사해가지고 감염원 추정하기 위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이 두 시기 동안에 접촉력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면담을 하고 검사를 하고 또 접촉자 조사한 사람들은 자가격리를 시키고 이런 전략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의정부 성모병원 사례입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의 인덱스 케이스 지표 환자는 그 집단 사례에서 가장 먼저 인지된 사례, 확진된 사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표 환자 이꼬르 근원 환자는 아닌 거 구분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초 인지 빨간색 1번 환자는 이것은 증상 발생일입니다. 증상은 26일 날 있었는데 인지 자체는 3월 30일 4월 이때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월 30일 증상 발생하고 난 다음에 한 5일 차에 인지가 됐고요. 그래서 같은 병실 가족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추가 환자들이 쭉 나왔고요. 2번, 3번, 4번 번호 순서대로 인지된 경우입니다. 공통 노출자 조사했었고 전염기 동안에 그 병실 내에 머물렀었던 사람들도 일제 검사를 했습니다. 이때 의정부 성모병원 폐쇄가 되고 같은 병동에 있었던 의료진, 그다음에 환자, 보호자, 간병인, 그다음에 인큐베이션 피리어드 동안에 인펙셔스 피리어드 동안에 그 병실을 거쳐간 환자, 퇴원한 환자, 그다음에 이 사람들 간병인들까지 모두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들이 이렇고요. 유행강 인지하고 난 다음에 오염원 제거, 추가 전파 차단하기 위해서 폐쇄하고 노출자들 쭉 추적 관리, 검사가 뭐 주된 전략은 검사입니다. 검사해가지고 추적 관리해서 이만큼 찾아내면서 추가 전파 확산을 좀 줄여나갔고요. 여기에서 전파된 것이 또 강원도 철원의 한탄 리버 스파 사우나 통해서 또 지역사회 추가 전파가 있었고요. 컨택트 트레이싱 해가지고 이만큼 찾아낸 거고 아산병원도 갔었고 장례식장도 갔었습니다. 이 1번 환자의 소스는 18번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18번 환자의 소스는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후양적으로는 인큐베이션 피리어드 동안에 공통 노출자 조사를 하면서 검사해서 확인해서 앞당기는 거고 전향적으로는 인펙셔스 피리어드 기간 동안에 같은 공간에 있었던 대부분 단계적으로 접근합니다. 처음에는 같은 병실만 했다가 추가 환자가 발생하면 같은 병동으로 했다가 타층에도 환자, 병실 간 이동이 있기 때문에 타층에도 환자 발생하면 층을 확대하는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당시에 8층에서 주로 환자가 발생했었고요. 처음 시작되는 것은 18번 환자는 병실 머무는 데는 이곳이었습니다. 8109. 이때 이제 입원했던 환자, 방문자, 의료진 감염이 있었고요. 간병인들, 의료진에 의해서 병실 간 이동이 전파가 됐었다라고 보고 층간 이동도 있었습니다. 층간 이동은 의료진, 그다음에 병실 전환, 전실 과정 중에서 일어났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의료기관은 아닌데 이제 3월에 있었던 이제 코리아 빌딩 구로구 콜센터 사례입니다. 여기도 최초 환자 인지는 3월 8일 9일 날 있었습니다. 인지되고 난 다음에
최초 인덱스 케이스가 곧 소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같이 근무하는 9층 콜센터의 근무자들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해서 이만큼 찾아냈고요. 이때의 2차 발병률은 약 40% 정도 됐습니다. 증상 발생하고 난 다음에 두세 사이클이 돈 이후에 인지가 돼서 일제 검사를 했었을 때에 이제 40%의 어택 레이트를 보였다. 이러한 부분입니다. 이게 9층에서만 발생했고 공용 공간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다른 층까지 전파되진 않았다라는 것이 하나의 결론이었고요. 여기에 종사자들이 또 교회 종교활동을 통해서 교회까지 2차 전파가 일어난 뭐 이런 사례입니다. 여기에서도 좀 더 소스 환자를 찾아낼 수는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뭐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까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쓴 전략은 노출자 관리하는 거, 컨택 트레이싱이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역할이었고, 일제 검사하고 노출 추정 기간 동안에 코리아 빌딩 방문자 전체, 환자는 9층에서 발생이 시작했는데 전층의 환자들에 대해 전층의 생활자들에서 검사를 싹 해서 이 정도의 환자가 발생했고 유행을 종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의 수술실에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총 4명의 환자들이 발생을 했었고요. 서로 과는 다르고 수술방에서 근무한다는 공통점은 있었습니다. 수술방에 있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환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장소고요. 아마 수술장을 통해서 환자를 통해서 감염됐다기보다도 지역사회에서 감염돼서 온 한 간호사를 통해서 수술방 내에서 어떤 모임, 티타임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추가 전파가 됐을 걸로 여겨지고 이때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는 확인됐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음식점을 통해서 감염이 됐고 친구들이랑 같이 그 시점에 갔었던 친구들도 다 감염됐고 그 종사자도 감염되는 뭐 이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감염돼서 와서 병원 내에서 동료들에게 추가 전파. 다행히 다른 의료진, 다른 환자, 수술 환자들에 대해서는 감염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의료기관에서 한번 발생하면 검사 소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됩니다. 1418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었고요. 통제도 되고 폐쇄도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는 사전에 유입 차단 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컨택 인베스티게이션은 뭐 이런 사례들 바탕으로 설명드린 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노출 시설은 노출 기간, 범위, 강도가 주요 고려 사항이 되고 접촉자들도 나름대로 상황에 따라서 연령, 기저질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관리 범위를 설정을 합니다. 예, 마무리 드리자라고 하면 다시 이제 목적 생각했었을 때 감염병을 차단하는 거, 그다음에 확산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의료기관에서 중요한 것은 유입 방지, 조기 발견. 메르스 때의 의료기관 내에서 2차 전파 확산된 거, 이거 생각해서 5년 동안에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준비를 결과가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17,000명의 환자가 발생했었을 때 의료기관에서 응급실을 통해서 또는 응급실에서 못 걸러져서 들어와서 큰 유행이 있었던 사례는 요양병원을 제외하고는 수도권에서 재생병원, 분당 재생병원, 의정부 성모병원, 초기에 은평구 성모병원 정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서 이 정도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유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항상 개인보호구 착용, 그다음에 소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고위험 시설에서 예방하는 것은 선별하는 거, 개인보호구, 소독입니다. 선제적 조치는 고위험 시설에서 저희들이 적극 강조하고 있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동 제한, 노출 의심 가능자에 대해서 일제 검사, 뭐 이런 전략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예. 좀 지나면 뭐 마무리 말 드리자면 다시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이만큼 왔었고 앞으로도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들은 도와주시면 저희들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저희 그 회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 병동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분들이 주기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지요? 항상 저희가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근무지를 옮기는 시점에는 검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확진자 병동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서 의료진에서 감염자가 10명이 좀 넘게 나왔습니다. 지금 뭐 날마다 좀 이제 수치가 바뀌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10명이 넘습니다. 대부분 이제 간호사 분들이었고요. 확인된 것은 증상이 있어서 확진된 것도 있지만 근무 종료 이후에 복귀하기 전에 스크리닝 검사에서 확진된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놓치게 되면 그 시설 운영하는 데서 상당히 큰 지장을 초래하고 파급 효과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검사는 해줄 필요가 있고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스크리닝 차원에서 검사는 필요하고 그 시점은 업무가 종료되고 휴직일을 갖고 난 다음에 다시 복귀하기 전 시점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응급의료센터에서의 환자 보시는 분들이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응급실은 50% 이상의 환자분들이 발열로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 환자분들의 주증상 중에 하나가 발열이기 때문에 하지만 역학적 관계는 전혀 없어서 저희가 이분들을 이제 처음에는 코로나 검사를 할 때 어떤 공간에서 과연 해야 될까? 모든 환자분들을 음압격리실에 넣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현장에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그러면 코로나 전파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면 어떤 부분을 제안을 해주실 수 있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가림막을 설치를 하고 안면 보호구, 안구, 마스크, N95 착용한 상태에서 거기에서 이제 검체 채취하는 것이 가장 좀 현실적인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어떤 사례를 예로 들고 싶냐면 투석실에서 투석 환자가 환자 발생한 경우들이 지금 한 4건 있었습니다. 지역적으로. 경기도 포천에서도 있었고, 관악구에서도 있었고, 또 경기도 한 건, 뭐 전남에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외래 투석의 스케줄을 변경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근무하는, 투석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자체가 자가격리가 되면 이 서비스를, 케어를 제공해줄 의료 대체 인력을 확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대안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레벨 D 보호구를 착용하고 투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스케줄을 최대한 조정해가지고 이제 줄이는 거죠. 공간을 좀 넓히는 거. 그러면서도 공간이 안 나오면 가림막을 설치해가지고 최대한 뭐 컨택 레이트를 줄이고 또 뭐 다른 영향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들을 줄여주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투석에 있어서 그런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투석받은 환자에서 추가 전파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코호트 격리할 때도 병실 여건이 안 된 상황에서는 2명 2인실에 2m 간격 이상으로 떨쳐놓고 가운데 가림막을 설치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현적 여건을 최대한 고려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이 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